안녕하세요. 고급회계 수강생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1103호에 따른 인식원칙과 측정원칙의 예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는 법인세가 여기에 해당이 됐었죠. 자, 두 번째로 종업원급여입니다. 종업원급여 중급회계 뒷부분에서 배웠는데요. 중급회계 2에서 강의를 하는데 1019호 종업원급여라는 기준소에 따라서 인식과 측정을 합니다. 기준서 1103호에서는 이 종업원 급여, 즉 피취득자에 대한 종업원 급여에 대한 부채를 1103호로 인식하거나 측정하지 않고 1019호에 따라서 인식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예외가 해당이 되고요. 1019호 종업원 급여에 대한 내용은 주로 일반적인 급여라기보다는 이제 퇴직급여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별도로 1103호를 적용하지 않고 1019호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중급회계2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중급회계책 뒷부분을 한번 찾아서 1019호 내용도 보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보상자산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것 같은데요. 보상자산은 뭐냐 하면은 사업결합 과정에서 피취득자가 취득자에게 특정 자산이나 부채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우발 상황이나 불확실성 결과에 대해서 보상을 하기로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피취득자가 소송의 계류 중이었습니다. 패소가 되면은 취득자가 꽤 많은 돈을 물어줘야 될 상황입니다. 이런 우발 상황이나 불확실성, 나중에 사업결합 후에 그 결과가 확정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피취득자는 이렇게 제안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걱정 말라고, 나중에 피해가 안 가게 내가 패소가 되면은 그때 추가로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자, 이런 경우 보상 자산, 취득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추가로 더 받을 확률이 높은 어떤 대상이잖아요. 보상 자산을 인식을 하는데 무조건 보상 자산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상 대상 항목, 즉 우발부채를 부채로 인식한 경우에만 보상 자산을 인식한다, 즉 인식원칙 예외가 해당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상자산을 인식할 때 보상자산은 어떻게 측정하느냐, 측정원칙 예외도 들어가는데요. 무조건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발부채 항목에 그 보상대상 항목을 어떤 측정치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자산의 측정치도 결정이 됩니다. 동일한 근거로 측정한다. 그래서 보상대상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면 보상자산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요. 보상대상 항목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으면 보상자산도 공정가치로 측정하지 않고 회수가 조금 불투명한 부분, 이런 것들은 추가로 평가충당금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제 한번 볼까요? 5번인데 A는 B를 현금 1200의 이전 대가를 지급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일 현재 A 회사의 식별 가능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는 각각 5천과 4천이래요. 즉 순자산 공정가치 1000, 이런 회사를 1200의 이전 대가를 주고 합병을 하는 케이스인데, B회사 자산부채 공정가치에는 다음에 독립적인 물음이 있는데요. 세 가지가 이 우발 상황이나 불확실성은 제외되어 있다. 자, 각각 독립적인 물음을 한번 볼까요? 물음 1번. 취득일 현재 B회사는 소송의 피고로 계류 중인 사건이 존재하는데 소송의 원고는 200의 피해 보상을 주장을 한대요. 이대로 끝났는 나중에 합병 후에 결국은 취득자인 A회사가 전부 물어줘야 될 상황 아닙니까? 만약에 B회사가 패소할 경우 B회사의 이전 주주는 A회사에게 100을 한도로 보상을 해주는 약정을 했다. 즉 B가 A회사를 안심시켜주는 거죠. 걱정 말아라, 최대 내가 100까지는 보상을 해주마, 이런 거예요. 자, A는 소송에 따른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를 80으로 결정했고요. 그러면은 요 우발부채도 식별할 수 있는 부채로 취득일에 인수를 한다, 이런 의미죠. B회사 주주의 현금 지불 능력을 고려할 때 보상받을 금액, 즉 보상 자산의 공정가치도 80으로 판단했다. 우발부채를 공정가치 80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같은 기준으로 역시 공정가치로 보상자산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해답을 보시면은 자산 원래 5천, 부채가 4천이었는데 여기에 보상대상 항목을 식별가능 부채로 해서
4080으로 잡았기 때문에 역시 보상자산도 80만큼을 더 얹어서 50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현금 1200, 잔여금액 차변이 0억원이죠. 물음 2번, 취득일 현재 B회사는 법인세 추납에 대해서 과세 당국과 조세 쟁송 중에 있는데 A회사는 조세 쟁송 결과 현금의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서 1012호, 이게 법인세 기준서인데요. 요거에 따라서 측정한 최선의 추정치는 50이다. 즉 과세 당국의 B회사가 결국 50 정도는 낼 수도 있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 과세 당국이 법인세 추납액을 50으로 확정한다면 B회사의 이전 주주는 A한테 50을 전액 지불하기로 약정을 했어요. 즉 나중에 국세청에서 세금 더 내라고 추징이 오면 보상자산에 해당되는 50만큼을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B회사 이전 주주의 현금 지불 능력, 지네들이 아무리 많이 보상을 하더라도 한 45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5천과 4천 각각 식별할 수 있는 자산과 부채가 되는데요. 보상 대상 항목은 50입니다. 그래서 4,050, 같은 기준으로 50만큼을 보상자산을 잡는데 문제는 못 받을 수도 있는 금액이 5만큼 있는 거 아니에요. 45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만큼 평가 충당금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현금 나가고요. 영업권이 205가 되겠죠. 물음 3번, 취득일 현재 B회사가 개발한 신제품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소송이 진행 중인데 B회사는 향후 소송이 종결되어 A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A에게 150을 한도로 보상을 해주기로 약정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보상 대상 항목인 우발부채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식별 가능 부채에서 제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발부채를 식별할 수 있는 부채로 인식을 못하니 즉 보상 대상 항목을 인식 못하기 때문에 보상자산도 인식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죠. 1103호 인식원칙, 측정원칙 모두 예외 항목으로서 이번에는 피취득자가 체결한 리스계약입니다. 합병을 하면서 피취득자의 리스계약을 취득자가 그대로 승계를 할 것 아닙니까? 이때 피취득자가 리스 제공자였냐 리스 이용자였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다른데요. 리스계약 어떻게 개별 장부의 회계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다고요? 중급회계2에서 강의를 했고요. 중급회계2를 안 들은 학생들은 여전히 불편할 겁니다. 이 시간 끝나고 복습을 하면서 중급회계 뒷부분에 리스 회계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지금 피취득자가 리스 제공자래요. 그러면은 리스 제공자는 운용 리스 혹은 금융 리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회계 처리를 했을 겁니다. 운용 리스로 회계 처리했다면은 운용 리스 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초 자산을 운용 리스 자산으로 분류를 했을 것이고요. 금융 리스로 분류를 했다면은 금융 리스 채권, 즉 미래의 리스 이용자로부터 수취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만큼을 금융 리스 채권으로 인식을 했을 테인데, 자, 이 경우에 취득자는 피취득자의 당초 리스 분류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따로 지금에 와서 운용 리스 맞나? 금융 리스 맞나? 이렇게 분류를 다시 조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운용 리스상 기초자산, 이 운용 리스 제공자였다면 그 기초자산을 공정가치로 가지고 오면 되고요. 식별 가능한 자산으로. 금융 리스 제공자였으면은 리스 계약의 잔여 리스료에 대해서 금융 리스 채권을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무조건 공정가치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측정원칙 예외가 되겠죠. 한편 피취득자가 리스 이용자야. 리스 이용자는 운용 리스, 금융 리스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권 자산과 차변에 대변의 리스 부채 이런 식으로 분계를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분계를 하는 게 아니라 인식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인식면제 대상이 아닌 그런 경우에만 여기에 해당이 되죠. 자, 피취득자가 이용자로서 체결한 리스 계약의 경우에 이제 취득자는 어떻게 되느냐? 기초자산이 인식면제 대상인 경우, 즉 소의 기초자산 리스이거나 1년 미만 단기 리스의 경우에는 인식면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원칙 예외가 되죠. 한편 인식면제 대상이 아니라면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측정한다. 새로운 리스라는 것은 취득일에 잔여 리스 기간 동안에 이용자로서 내가 지급할 리스료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로 리스 부채를 인식하고 같은 금액만큼 사용권 자산을 인식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 교재 33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보는 것처럼 이 경우에 시장 조건의 유리 분리 조건에 따라서 사용권 자산 금액을 일부 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3인데요. 갑회사는 의뢰사를 사업 결합하면서 의뢰사가 이전에 체결했던 리스 계약도 승계하기로 했대요. 갑회사는 을로부터 승계한 리스 계약이 취득일에 새로운 리스인 것처럼 나머지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1000으로 측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리스 부채가 1000일 거 아니에요. 자, 그 이후의 부채, 그 이후의 자산이고요. 자, 리스 부채. 그러면 이제 사용권 자산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갑회사가 취득일의 시장 조건을 비교해 보니 을이 체결한 리스 계약과 동일한 리스 계약을 취득일에 체결한다면 리스료의 현재 가치는 900밖에 안 될 것 같아. 근데 1000이나 지금 지급을 해야 되니 불리한 것 아닙니까? 즉 을로부터 승계한 리스 계약은 자신에게, 즉 갑회사에게 100만큼 불리한 조건이면 그것만큼 내야 될 부채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1000이지만 해당 자산은 1000으로 할 게 아니라 그것만큼 감소를 시켜야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취득일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겠죠. 영업권 발생을 가정했기 때문에 잔여액을 영업권으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인식원칙, 측정원칙 예외 항목은 모두 끝났고요. 교재 34쪽 이번에는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의 인식을 보겠습니다. 취득자가 재무제표에 인식을 안 했어. 이런 자산 부채가 식별이 가능하다면은 식별할 수 있는 자산 부채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취득자가 내부에서 개발하고 관련 원가를 비용으로 처리한 브랜드명이나 특허권, 고객관계 등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이 내용은 중급회계에서 무형자산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내부 개발과 관련된 지출을 어느 선까지 자산 처리할 수 있느냐, 어느 항목들은 비용 처리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배운 바 있는데 브랜드명이나 특허권, 고객관계 등을 취득할 때 자산성이 없다면 비용으로 처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득자가 이거는 식별할 수 있는 무형의 가치가 있어! 그렇다면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무형자산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분리가능성 기준이나 계약적, 법적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기준을 충족 못한다면 결국 대가는 냈는데 합병분기할 때 차변에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 무형자산이 없는 것이니 결국 그것만큼 대가는 더 나갔고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이 없으면 전부 영업권에 포함이 되겠죠. 그것만큼.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분리가능성은 중급회계 때 배웠습니다만은 이 무형자산을 따로 떼어서 분리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하거나 교환하거나 뭐 이런 특성이 있으면은 분리가능성 기준이고요. 분리가능성이 없더라도 계약이나 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 이런 무형자산이라면 역시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약적,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 무형자산은 설령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식별할 수 있다. 이 중요한 거는 AND가 아니라 INA라는 거죠. 분리가능성 기준을 충족하든지 계약적, 법적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결합 과정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형자산으로 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다음은 식별할 수 없는 항목인데요. 식별할 수 없는 집합적인 노동력. 취득일 현재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집합적 노동력은 이런 무형자산의 가치는 결국 대가를 더 주더라도 영업권에 모두 반영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취득일에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에 어떤 가치는 있어. 대가를 더 줬어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모두 영업권에 포함이 된다. 즉 뭔가 피취득자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가를 더 줬는데 그것이 개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 없다면은 잔여액으로 결정되는 영업권에 모두 포개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교재 35페이지 하단입니다. 취득자산 인수부채를 분류하고 지정하는 이런 것인데요. 취득일에 취득자는 후속적으로 다른 IFRS를 적용하기 위해서 식별할 수 있는 취득자산과 부채를 분류하기도 하고요. 지정하기도 합니다.
뭐 분류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융자산, 금융부채를 뭐 삼각형거나 공정가치 항목 중 어느 것으로 분류하느냐, 뭐 지정이라 하면 파생상품 같은 경우를 뭐 위험 회피 수단으로 지정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요거에 예외가 있습니다. 피취득자가 리스 제공자인 경우 리스 계약을 1116호 리스에 따라 운용 리스나 금융 리스로 분류를 하고요. 특정 계약을 1104호 보험계약에 따라서 보험계약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별도로 취득일에 분류를 하지는 않습니다. 1104호는 우리 중급회계나 고급회계 분야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첫 번째 같은 것이 예외가 되느냐면은 1116호에 따라서 리스를 운용 리스나 금융 리스로 분류하는 날은 약정일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리스 약정일. 따라서 취득일에 새삼스럽게 이를 분류를 다시 생각한다, 뭐 이런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대로 승계하기로 했죠. 이미 앞서 이런 내용 했잖아요. 피취득자의 분류를 그대로 유지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은 취득자가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자산과 부채를 어떻게 인식하고 얼마로 측정해서 가지고 오느냐에 대한 것이었고요. 이번에는 가지고 오면서 피취득자 또는 피취득자 이전 주주들한테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실무에서 얘기하는 합병 대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걸 이전 대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전 대가는 현금 등 자산으로 줄 수도 있고요. 나중에 줄게 부채를 부담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것은 취득자가 자신의 주식을 발행해서, 즉 합병 신주라고 하는데, 주식을 발행해서 교부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이때 측정은 어떻게 하느냐? 이전하는 자산, 부담하는 부채,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의 전체 합계로 산정을 합니다. 공정가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전 대가에 현금 말고 다른 비화폐성 자산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이 다를 수 있죠.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단, 이전한 자산 부채가 사업 결합 후에도 취득자가 계속 통제를 한다면, 즉 피취득자로 귀속이 되고, 피취득자의 주주가 아니라 피취득자한테 귀속이 되고 그것을 계속 통제를 한다면은 실질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취득일 직전에 장부 금액을 그대로 이전 대가에 포함시키고요. 차손익은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좀 특이한 경우도 있는데요.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가 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 즉 합병할 때 교부하는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더 신뢰성이 있어. 예를 들어 취득자와 피취득자 모두 비상장 기업이고요. 지분의 공정가치 측정이 쉽지 않은 경우, 즉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공정가치를 추정을 하는 수밖에 없겠는데, 만약에 취득자 지분 공정가치보다 피취득자 지분의 공정가치가 더 신뢰성 있게 측정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피취득자 지분의 취득 현재 공정가치가 이전 대가다, 이렇게 보고 영업권 등을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회사가 의뢰사를 취득을 하는데, 의뢰사의 취득일의 페어밸류, 자산 부채 페어밸류는 200과 120이라고 각각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자산 200, 부채 120 이렇게 취득일에 취득자가 분계를 하겠죠. 이때 이전 대가로 갑회사가 주식을 이전을 했는데 그 이전한 주식의 공정가치는 105래요. 그럼 이게 105인가? 그렇지 않네. 왜냐하면 갑회사 주식의 공정가치보다 의뢰사 지분의 공정가치 100이라고 가정하고요.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전제를 했어요. 그리고 100으로 넣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대체 일치 금액을 영업권으로 하는 겁니다. 예제 6번 볼까요? 이전 대가 측정. X1년 초에 갑회사는 의뢰사의 자산 부채를 모두 취득 인수했으며 이는 사업결합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식별할 수 있는 자산의 공정가치 50만, 부채는 40만입니다. 갑회사는 이전 대가로 갑회사의 주식 100주, 공정가치는 15만이랍니다. 요거를 발행 교부하고 추가로 갑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도 넘겨줬대요. 잔고금액 2만, 공정가치 6만. 단 사업결합 후에 갑회사는 이전한 토지에 대해서 통제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비화폐성 자산의 공정가치도 이전 대가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 전에 6만과 2만의 차이만큼을 재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죠. 따라서 취득일의 분계를 본다면은 토지를 4만만큼 증액을 하면서 일단 처분이익을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결합 분계를 하는데
피취득자의 식별 가능한 자산부채 각각 50만과 40만이라고 했죠. 자, 이전 대가가 들어가는데 교부 주식 공정가치 15만 들어가고요. 토지가 6만이 이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차 일치 금액이 영업권으로 들어갑니다. 물음 2번, 물음 1과 관련해서 이전한 토지가 사업결합 후에 갑회사에 계속 남아 있고요. 이 토지에 대해서 통제를 계속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토지에 대해서 공정가치 재측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장부에 있던 2만이 빠지면서 이게 이전 대가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권은 앞서 해답 1번보다 적게 인식이 되겠죠. 3번입니다. 위물음과 관계없이 갑회사는 이전 대가로 의뢰사 주식 한 주당 갑회사 주식 한 주를 발행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즉 1대1 합병이죠. 의뢰사 발행 주식 수는 100주래요. 두 회사 모두 비상장 기업이므로 가치평가 모형에 기초해서 공정가치를 추정을 했다는데 갑회사 주식 100주, 의뢰사 주식 100주 공정가치가 각각 15만과 14만 5천이래요. 액면 금액은 모두 10만이고 그런데 의뢰사 주식의 공정가치 측정치가 갑회사 주식의 공정가치 측정치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면은 요 14만 5천을 이전 대가로 하라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40만 50만 해놓고 이게 15만이 아니라 14만 5천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권은 잔여 금액으로 4만 5천 원 이렇게 측정이 되겠죠. 교재 39페이지에는 조건부 대가가 있는데요. 조건부 대가도 이전 대가의 일부입니다. 즉 취득하는 날 즉시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확인하고 대가를 주마 이렇게 약속하는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취득자 입장에서는 피취득자를 인수합병할 때 뭔가 불확실한 상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과연 이 사업을 내가 합병하더라도 잘 될까 안 될까. 따라서 되도록이면 지금 지급하는 이전 대가를 적게 하고 나중에 잘 되면 뭐 1년 뒤 2년 뒤에 잘 됐을 때 그때 섭섭지 않게 더 주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만약에 합병 계약이 체결이 됐다면 나중에 줄 대가 그것이 조건부 대가이고요. 비록 나중에 줄 것이지만 나중에 줄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전 대가의 취득일에 인식을 하라는 겁니다. 자, 조건부 대가의 미래 특정 사건이 발생하거나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피취득자의 이전 소유주에게 추가로 자산이나 지분을 이전해야 되는 취득자의 의무입니다. 실무에서는 뭐 예를 들어 on, out 약정을 흔히 체결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취득자를 인수한 다음에 뭐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주가가 몇 % 이상 증가가 되면은 그때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이 이제 언아웃 약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취득자가 지급할 금액이 미래 사건을 조건으로 하더라도 이는 취득일 현재 존재하는 의무라고 보기 때문에 이를 조건부 대가로 인식을 하라는 것이죠. 조건부 대가는 어떻게 재무제표에 측정하고 분류하느냐? 일단 공정가치 측정은 당연한 것이고요. 조건부 대가로 뭐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취득자의 지분을 추가 발행하는 경우에 이것이 바로 자기 지분 상품으로 결제되는 어떤 약정 아닙니까? 이런 계약, 자기 지분 상품을 인도하는 계약일 때 중급회계 때 배웠습니다. 금융자산, 금융부채를 할 때 인도하는 자기 지분 상품의 수량이 확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지분 상품입니다. 그러나 수량이 변동되는 조건이라면 금융부채입니다. 이 내용 중급회계체 금융부채 지분 상품의 구분 이 부분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가 보았던 보상자산하고 지금 보고 있는 조건부 대가는 그럼 어떤 차이가 있겠는가? 조건부 대가라는 것은 미래 조건이 충족되느냐 충족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전 대가에 더 섭섭지 않게 주느냐 마느냐 이런 성격입니다. 이전 대가의 조정. 따라서 취득일 현재 존재하는 우발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죠. 반면에 보상자산은 취득일에 존재하는 어떤 우발 상황의 결과에 따라서 해당 금액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양자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7번 볼까요? X1년 초에 갑은 의뢰사 자산 부채를 모두 취득 인수했고요. 사업결합에 해당이 됩니다. 의뢰사에 식별할 수 있는 자산, 부채의 공정가치가 50만, 40만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물음 1번 갑회사는 취득일에 이전 대가로 갑회사 주식 140주, 공정가치가 221만 원이래요. 발행 교부하고 1년도 말에 갑회사의 1년도 시장 점유율이 10%를 초과하면 추가로 50주를 더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사업결합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공정가치를 옵션 가격 일정 모형에 따라서 추정을 해보니 7만 5천이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이때 회계 처리를 해보라는 것인데요.
요거랑 더 나아가서 2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위하고 내용은 유사한데 10%를 초과하면 여기는 확정 수량 50주고요. 여기는 10%를 초과하면 초과하는 점유율 1%마다 10주를 더 발행 교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몇 주를 더 줘야 될지 확정은 되지 않았죠? 변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X1년 초 현재 갑회사가 X1년 말에 추가 발행할 주식 수를 그래도 대략 한 50주는 될 거야 이렇게 추정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7만 5천입니다. 공정가치는. 이때 양자의 회계 처리는 이 조건부 대가를 자본으로 분류하느냐 부채로 분류하느냐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예제 8문까지 하고 오늘 강의 끝내겠습니다. 보상자산하고 조건부 대가를 비교하는 것인데요. 상황 두 개가 독립적인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상황 1번, A는 B를 1000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B회사 인수 당시에 B회사는 소송의 피고로 계류 중인 사건이 존재했대요. B가 패소하면 B회사의 양도자는 최대 200까지 A한테 지급을 할 것이라고 약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합병을 했기 때문에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 금액은 결국은 인수 취득자인 A가 다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B회사가 패소할 경우에 지급할 배상금의 공정가치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황 2는 뭐냐면 A가 B회사를 1000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B회사 인수 후 B회사의 영업이익이 200을 초과하면 양도자한테 50을 더 주겠다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A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느냐는 건데요. 상황 1번은 보상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취득을 현재 소송의 계류 중이어서 사태가 어떻게 될지 참 긴가민가 할 거 아닙니까? 우발 상황이 존재할 때 뭔가 더 주겠다라고 하면은 피취득자 이전 주주가 더 주겠다 취득자한테. 그럼 그거는 우발 부채 공정가치를 식별 가능한 부채로 인식을 하고요. 같은 맥락으로 공정가치로 보상자산을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공정가치 중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자산을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 여러분들이 읽어보고요. 자, 상황 2번은 우발 상황과 무관하죠? 조건부 대가에 해당이 됩니다. A가 B회사에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을 하고요. 돈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는 부채입니다. 이전 대가를 부채로 분류하고 끝을 내면 되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사업결합거래, 별도거래 구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